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요 사진은요 실제 원본입니다. 원본 사진은 여러분한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혹시 윤동주 시인의 시집 이름이 뭔지 알아요? 네,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거기에 정말 주옥 같은 주옥 같은이야 주옥 같은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청춘다.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일 앞에 있는 시라고 해서 서문에 해당하는 시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할까? 네, 서시입니다.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네, 이거 원본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지운 표시도 있어요. 지워서 고친 표시도 있고 이어 적기를 했었던 당시에 표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쉼표를 해놨지만 실제로 이 분이 바라는 거는 그러길 바란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늘을 우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시 자체에서만 생각을 해볼 때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했는데 하늘은 저 위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다 내려다 보잖아요. 그쵸? 약간 신적인 초월. 진짜 그래요? 우리 예전에는 하늘이라고 하는 거를 예전에 상제천이라고 했어. 상제천. 상제천이 뭐냐면 옥황상제. 그러니까 신적인 개념으로서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는 하늘 앞에서도 내가 뭐 하길 바란다?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잎새이는 바람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의 조그만 자극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즉 나는 실제로는 부끄럽지 않길 바라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 네,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는 다 부끄러움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 이 부끄러움을 토로하는 거 그리고 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반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반성은 왜 우리가 합니까? 결국에는 왜 반성해? 잘못해서 반성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해서 반성하는데 계속 똑같은 잘못을 하려고 반성하는 걸까? 아니죠. 뭔가 고치고 이 반성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보는 그 작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별은 정말 반짝반짝거리고 우리에게 어둠 속에서도 빛을 제공하면서 희망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은 사랑해야지.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써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끼고 사랑을 하겠어.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이게 걸어야겠다가 그냥 걸어라고 되어 있는데 걸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어적기로 되어 있어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반짝반짝거리는 이 별이 바람에 스치우지만 난 저 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사랑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서시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윤동주의 시의 경향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부끄러움, 반성, 자기 성찰로 이어지는 시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한테 가장 대표시를 보여드리면서 전달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바라볼 이제 작품은 교과서 42페이지를 피시고요. 쉽게 거기 어떻게 쉽게 씌어진 시라고 되어 있어요. 씌어진 시. 근데 여기에서는 실제 어떻게 되어 있냐? 쉽게 씌워진 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좀 차이점 하나하나씩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보여져 있고요. 우리 교과서하고 다른 점은 창, 육첩방, 천명, 시인, 시 이런 식으로 한자도 섞여져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표시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보통 마침표를 위에 걸 쓰니 아래 걸 쓰니? 위하고 아래 거. 위에 거 쓰죠. 근데 예전에 이렇게 마침표 온점을 쓸 때 세로 쓰기로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썼어요. 예전에 세로 쓰기 할 때는 마침표를 이렇게 썼습니다. 온점을 쓸 때.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쓰는 이런 차이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거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은 일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에 일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냥 예전에는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만 선생님이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쉽게 쓰여진 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자 이런 정보들은 다 갈무리를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write 이렇게 하는 거 쓰다죠. 읽다, 쓰다, 듣다, 말하다 할 때 그 쓰다인데 자 글자를 적는 것을 쓰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 쓰라는 어간에 뭐가 합쳐진 거냐면은 이라고 하는 피동 접사가 합쳐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지다라고 하던 또라는 피동 표현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어. 쓰여진이라고도 적을 수 있지만 쓰여진이라고 실제로 적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를 합쳐서 여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쓰이를 합쳐서 씨, 그 다음에 어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 둘 다 피동 표현이란 거예요. 피동 표현. 뭔가 당할 때 수동적으로 이렇게 당할 때 쓰는 표현인데 그래서 이 피동이 두 번 쓰였으니까 사실 이중 피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새는 이런 식의 표현은 좀 간결하지 않다고 해서 지양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시인이 나름의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 이중 피동이 제목 속에 쓰여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갈게요. 뭐 윤동주 깔려고 한 건 아니고요. 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썼는데 현대에서는 좀 더 간결하게
간단하게 바꾸어서 쉽게 쓰인 시 이런 정도로 하면은 원래 표현이라고는 할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건 이중피동이 쓰여졌다는 것만 이 제목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하나씩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동주를 얘기할 때 서시를 보여드린 이유가 뭐라고 했죠? 부끄러운 그 부분의 그 단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성찰하고 또 어떤 거? 반성을 한다. 근데 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할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셔서 성찰과 반성의 시를 썼고 미래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이걸 읽으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렸어요. 자, 1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렸어. 요새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비 내리고 있었죠. 근데 비 내리면은 아주 뭐 상쾌하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 추적추적 이렇게 내릴 때 오히려 감상적이고 뭔가 다운되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적 배경이 뭐예요? 밤이잖아요. 밤인데 안 그래도 비까지 이렇게 내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을 주냐면 약간 그치 우울하다. 네, 글루미한 느낌을 우리에게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우리 친구들 여기 생활관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이 많지. 그쵸. 그치. 근데 통학생들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선생님도 지금은 가족하고 떨어져가지고 혼자 자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으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 약간 외롭지. 그런데 밤이 되면 더 외롭다? 빨리 자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가 진행이 안 되니까.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빨리 자야겠다. 자, 이렇게 돼버리면 시가 끝나버리니까. 자, 밤비가 속살거리니까 외로움이 더 부각이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혼자 있는 이 공간을 돌아보니까 육첩방이야. 지금 배경이, 자, 이게 이 밤이 시간적 배경이기도 한데, 그리고 시간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자, 외로움을 자극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일제강점기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를 의미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 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밤비가 찾아오니까 내 외로운 마음이 더 자극이 돼서 뭘 깨달아 버렸냐면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하는 거를 더 와닿게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육첩방은 6개의 다다미로 이루어진 방인데 이 다다미가 일본식 장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본식 다다미가 6개가 깔려 있으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작은 방이에요. 생각을 하면 한 3평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방에서 이곳은 남의 나라구나라고 하는 거를 더 잘 느끼게 된 거야. 밤비가 내리면서 외로움이 자극이 되니까 여기는 내 고향이 아니고 남의 나라라고 하는 거를 훨씬 더 잘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공간적 배경입니다. 그리고 육첩방이란 곳도 다른 데가 있는 것이 아닌 일본식 다다미 방이니까 여기가 일본이라고 하는 거를 공간적 배경이 일본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이연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하늘이 뭐라고 했지? 우리 이브라임이 뭐라고 했지? 하늘이? 하나님, 신과 같은 존재, 상제, 옥황상제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야, 천명이라고 한 게 뭐냐? 운명처럼 나한테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교사는 내 천직이야 라고 한다면 나는 교사가 잘 맞는다. 교사가 하늘이 내려준 만큼 내가 이 직업을 하는 것이 나에게 명분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인이란 게 나의 천명이에요. 근데 왜 슬프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왜 슬프다라고 했냐면 이 맥락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볼게요. 시인은 뭘 노래하는 사람일까요? 기본적으로 슬픔, 자기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을 노래해요. 혹시 뭐 넷플릭스 시리즈의 위쳐라고 하는 거를 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드라는 직업이 나옵니다. 바드가 음유시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과 이 세상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사실 세상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글로 시를 적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세상을 뭘로 표현하느냐? 글로 표현해요. 근데 이 글로 표현하는 거는 지금 이 일제강점기에서는 나름의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를 바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동주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이 동주라는 영화에 자기 사촌 중에 송몽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정민 배우가 연기한. 근데, 네, 저기, 위험해가지고, 네, 하여간, 저도 별로 좋아하는 분은 아니라서, 아니, 근데, 송몽규라는 분은 1945년에 돌아가신 실제로 독립운동가를 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영화 같은 거 보면 송몽규는 굉장히 직접적인 행동으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고, 윤동주는 살짝 소극적으로 이렇게 글로써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치는 그런 대조적인 태도가 영화에서 나름의 감독의 의도가 있었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왜 슬픈 천명이냐면, 자기는 글로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글은 실천적인 행동이다, 아니다? 행동이 아니고 이 현실을 딱히 특별하게 바꿀 수 없는 행동이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천명이지만 내가 이 시로서 얘기하는 것에 대한 한계라든가 실천적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반성 그런 것들이 함께 있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천명이니까 내가 실천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글을 한번 적어보겠다. 시를 한번 적어볼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디어 이제 3년부터 진짜 시 속에 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3년부터 시 속에 시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3년부터 6년까지의 4개의 이 부분이 아까 시 좀 적어볼까 했을 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적는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년과 2년까지는 우리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어두운 현실, 밤 어둡잖아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하강적이잖아요. 이런 하강적 이미지도 하고 육첩방이니까 좁잖아요. 그리고 육첩방 다다미가 깔려져 있으니까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일제강점기를 상징하는 이 배경 속에서 내가 이 슬픈 현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내가 실천적 행동은 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우니까 슬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적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하겠지? 네. 3년 갑니다. 자, 이제 시 속의 시에서 어떤 내용이 나냐면 땀내와 사랑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땀냄새인데 땀냄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등록금을 낸다가 여러분들 양육을 하면서 키워나가시는 이런 과정에서 반드시 무엇이 동반돼야 되냐면 노동이 동반돼야 됩니다. 노동은 힘이 들죠. 힘이 들면 우리가 분출되는 게 바로 땀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땀내라고 한다는 거는 노동을 상징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랑내. 사랑의 냄새라고 생각하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여러분들 봅니다. 땀내와 사랑내 그럼 당연히 누가 준 걸까? 네, 부모님.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노력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 내가 결국에는 유학을 왔다라는 거야. 일본으로 왔으니까 유학을 왔는데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대학 노트를 꼈으니까 당연히 나는 무슨 학생? 네, 대학생이에요. 그쵸? 나는 당연히 대학생인데 그럼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분은 교사야 교수야 기본적으로? 네, 교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대학 노트를 끼고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너무나 당연한 거일 수 있지. 지금 어찌됐건 좁은 방이긴 하지만 일본을 유학을 왔고 유학 왔는 이유는 당연히 공부하려고 왔을 거고 대학 왔으니까 당연히 교수의 강의를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 흐름상으로는 특별할 게 없는데 여기에서 뭔가 특별한 의미를 주어주는 애는 과연 뭘까? 훌륭해요. 오늘 홈런은 계속 날리는데 이 늙은이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교수는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대학은 상아탑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고등 지식을 전달해주는 공부시란 말이야. 근데 그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 거를 굳이 늙은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학문이라고 하는 거는 세계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식이어야 돼. 근데 늙은이란 거는 옛날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그러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노력과 사랑을 해준 그런 보람을 내가 느낄 만한 환경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니란 거야. 내가 기껏 부모님의 돈 받아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 현실과 관련 없는 강의를 들으러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느끼는 건 뭘까? 이거 아닌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걸 우리가 회의감이라고 합니다. 회의감이 이렇게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늙은 교수의 강의를 안 들으러 가니까 실제로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행동은 여기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인 거야. 현실은 힘든데 내가 지금 이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내가 이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니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여기에서 3가지를 잡을 수가 있는데 왜 잃어버렸을까? 동물들? 일제강점기니까 죽어서. 맞아. 아주 훌륭한데. 자, 그래. 일제 탄압. 오늘 완전 전타석 안타 홈런입니다. 두 번째, 이게 나하고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변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도 일제의 압박에 뜻을 바꾼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이상 얘들은 내 동료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일제 탄압 변절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홀로 유학을 왔으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 그냥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어쨌건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나는 무엇을 바라는 나는 홀로 침전한가. 여기에서 나의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6년의 단어는 뭡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한가. 나의 상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 홀로 아니면 침전. 둘 중에 하나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둘 다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가 나왔지? 쉼표가 나왔어. 쉼표 뒤에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그럼 이 쉼표는 뭐에 집중하게 해주냐면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이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이 표시를 해놓은 거야. 그치? 우리가 저번에 쉼표 나왔었잖아. 봄은 오는 밤에서도 쉼표 나왔었잖아. 기능적으로 굉장히 유사하지 않아? 뒤에 있는 시어나 식구를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교육이 이게 핵심적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침전이 뭡니까? 가라앉는 거. 점점 내용물이 가라앉는 건데 내가 계속 가라앉는 거야. 아까 밤 비도 비가 내리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고 여기에서도 침전하니까 내려앉으니까 어떤 이미지가 주된 이미지예요? 상승적 이미지입니까? 아니요. 하강적 이미지인데 그럼 하강적 이미지는 보통 긍정적인 상황에서 씁니까? 부정적인 상황에서 씁니까? 네, 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바라서 다만은 오로지예요. 지금 나의 태도는 다른 거 없이 오로지 침전만 하고 있어. 깔아앉고만 있는 거야. 내가 기분이 깔아앉는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내 정신, 내 생각이 지배당해서 깔아앉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기력한 태도, 무기력한 마음, 무기력한 심정과 태도 속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현실 속에 있는 나는, 자, 이거를 현실적 자아라고 할게요. 지금 애가 그냥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고 굉장히 눌려있는 그런 느낌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시 속의 시인데, 자, 이제 시를 다 썼어. 얘가 생각할 때 시를 다 쓰니까 다 쓰고 나서 또다시 자기가 생각이 난 거야.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됐냐면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게 됐는데,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적은 시, 그리고 이 시를 쓴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어. 왜냐면 자, 인생은 어때요? 지금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렵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시는 어떻게 쓰여졌어요?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시가 쉽게 쓰여진다는 것 자체는 내가 지금 쓰는 행동이 이 현실하고 밀접하다, 동떨어져 있다? 네,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오케이? 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뭘 느끼고 있냐면, 아까는 회의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지금은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걸 괴리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서시에서도 나왔죠. 네, 부끄럽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긍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네, 부정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건 자기 반성이고, 결국에는 이 자기 반성이 뭘 낳는다? 성장과 성찰을 낳아요. 맞아요. 성찰을 해야지만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기 객관화라는 말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일단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말은 뭐냐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하려면 뭐가 먼저가 필수가 돼야 돼? 반성이 필수여야 되고, 이 반성이 뭘로 이어진다고? 성찰로 이어져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얘기한 게 사실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다음 년부터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흐름이 지금 1년부터 7년까지로 크게 묶을 수 있고요. 8년부터 10년까지로 이렇게 따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후반부로 같이 볼게요. 자, 봅니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라고 했는데, 아까 밤비가 뭐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상황 이런 걸 상징하고 우울하고 그런 상황, 이런 걸 외로움을 더 부각시키는 요소,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그럼 지금 이 8년이 1년하고 반복되는 거잖아요. 다를 게 없는데요? 아니, 다를 게 있는데 1년하고 같이 봐봐. 뭐가 다른지. 이게 제일 중요해. 뭐가 다른지를 보라고. 뭐라고요, 지금?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행의 배치가 바뀌었단 말이야. 봐봐.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니까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 밀려가지고 맞아, 여기는 남의 나라였지라고 한 걸 깨달았어. 그런데 지금은 이 남의 나라였다는 깨달음을, 지금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하는 이 깨달음 있죠? 이게 먼저 온 거야. 이 현실에 대한 인식. 자, 현실 인식. 상황에 밀려서가 아니고 현실 인식, 시대 인식이 먼저 왔어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데도 나는 태도가 달라졌어. 아까는 내가 되게 수동적이었단 말이야. 밤비가 내리니까 외로움이 자극돼서 여기가 남의 나라였구나, 여기가 타지구나, 내 고향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는데, 지금은 이미 내 머릿속에는 여긴 그래 남의 나라야. 그런데 또 밤비는 계속 내려? 그래, 외로움이 자극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나오냐? 뒤에 볼게요. 등불을 박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전엔 그냥 밤비가 내고 이 밤과 좁은 공간에 갇혀가지고 계속 우울하고 글루미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지금 일제강점기다. 그래, 지금 밤에 비가 내려도 그래도 나는 일제강점기의 그 우울한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보이려고 하고 있어? 긍정적. 등불을 밝혀, 등불 동그라미 이렇게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이제 이것만 얘기할게. 시대처럼 내시가 왔어요. 내시는 시간은 옵니까 안 옵니까? 이 종은 칩니까 안 칩니까? 반드시 치게 되죠. 이건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수업이 지루했다면 반드시 얘는 끝나게 되어 있어. 이거는 숙명이야. 알겠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했어. 지금 비록 어둠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 마치 종이 쳐서 지루한 강의가 끝나는 게 반드시 시대처럼 오듯이, 4시가 되면 이게 끝나듯이, 이 어둠도 어떻게 내가 등불을 해가지고 조금 기다리고 버티고 있으면 반드시 이 아침도 온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걸 기다리는 최후의 나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이거 맞춰야 되는데 시간을 잘못 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내가 2번 나온다고 했죠. 근데 이 내가 2번 나오는데, 자, 최후의 나는 그때 선생님 여기에 이상적 자아라고 적어줬을 거예요. 그런가요? 근데 여기 이상적 자아에다가
두 가지를 더 적을게요. 자, 내면적 자아 그리고 성찰적 자아까지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내면적 자아와 성찰적 자아.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여유가 있는 쪽에서 손을 내밀까 아니면 여유가 없는 쪽에서 손을 내밀까? 있는 쪽에서 더 포용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때도 얘기했죠.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자, 어떻게 보면 아침이 좀 더 선명한 이미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설명할 때 이 시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대는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불표에서 어둠을 조금 내모는 거는 우리가 살짝 저항하는 거라면 언젠가는 반드시 뭘 할 수 있다? 광복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침이라는 게 광복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걸 시대처럼이라고 하는 이 시대와 시간의 속성 반드시 오는다는 그런 속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역시 이상적 자아로서 내가 이 광복을 기다리면서 반드시 이겨내는 극복 의지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자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내가 이 나에게 이 나는 어떤 나일까요? 부끄러워하는 나잖아요. 이게 현실적 자아에게 손을 내밀어서 비록 부끄럽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등불을 밝히면서 조금만 버텨봐 하면서 악수를 내미는 거야. 나는 사실은 어떤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지? 내가 이상적 자아가 있어. 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고 싶어. 시인이라고 하는 슬픈 천명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시인인데도 목소리만 낼 뿐 실천적인 행동을 못하고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에 부끄러움이라는 성찰을 한 거잖아. 그래서 부끄러운 나야말로 이 현실적 자아야. 하지만 이 이상적 자아가 나한테 그래 너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악수를 함으로써 결국에 이건 뭘 느끼는 거야? 이 최초의 악수는 이 두 개의 자아,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에 그래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이 문구는 여러분들에게 좀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느 순간에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로. 근데 그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 문구를 한번 기억을 해봐요. 심지어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정말 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 바닷물 같은 거를 주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식염수 같은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체 실험을 했고 그걸 마루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해수 같은 거를 여기 혈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반응을 좀 살펴봤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해수 같은 거에는 사실 미생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감염될 확률이 높아서 실제로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뇌일혈이 돼가지고 결국엔 죽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뇌졸중의 일종으로. 그런 와중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그걸 하지 못하는 내 부끄러움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을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등불을 조금이라도 밝혀서 어둠을 내밀려고 하는 용기를 발휘했던 게 누구야? 바로 나 자신이자 그리고 그 윤동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윤동주만큼 가혹한 환경은 아니어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내가 바라는 이상적 모습은 이건데 내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실망해서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등불을 밝힌다라는 그런 용기를 내고 어떻게 한다? 좀 한번 나 자신에게 위안과 눈물로 포옹을 해주고 여러분들의 내적 갈등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면서